안녕하세요. 오늘은 걷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걷고 또 걷자. 그리고 부제목을 산자와 죽은 자 이렇게 붙였는데 뭐 간단하죠. 산자와 죽은 자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걸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대개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진화론적인 면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원칙, 그리고 또 이제 항상 인간을 볼 때 신체적인 면, 정신적인 면, 사회적인 면, 영적인 면, 이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걷는 자체가 이 네 가지 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고요.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제가 두 파트로 나누었는데 첫 파트에서는 진화론적인 측면부터 사회적인 면까지 이렇게 나누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영적인 면과 뭐 요약 부분 그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진화론적인 측면인데요. 걷는 게 이제 진화론자들의 이제 그런 학자들의 의견을 따르면 가장 독보적인 진화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립보행이라는 게 직립을 하면서 이제 손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자기 보호에 필요한 그런 기능을 갖게 되고 또 생각 자체가 아주 동적인 그런 사고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간 단계로 너클 워킹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이제 손과 발을 같이 사용을 해서 걷는 걸 얘기하죠. 침팬지 등의 걸음걸이를 너클 워킹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중간 단계의 직립보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직립보행을 가능하게 한 유전자의 변화가 동아프리카의 그레이트 리프트 밸리에서 발현이 돼서 아프리카 대륙 전체로 퍼져나가고 유라시아, 아메리카 대륙, 아시아, 태평양, 오스트레일리아로 이렇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직립보행이 가능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생각도 자유로워지고 거리가 멀어지고요, 그렇죠? 두뇌의 사용이 발달이 됐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집단 거주가 생겨나고 집단 거주가 생겨남으로써 인간의 그 사회성 발달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 아프리카의 속담을 보면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 아주 유명한 속담이고 자주 인용이 되는 그런 속담이죠. 인간의 발달 과정을 보면은 생후 11개월 내지 12개월, 물론 개인차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11개월 내지 12개월이 되면 걷기 시작을 하고 걷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일단 서서 걷기 시작하면은 심리적으로도 자율성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두뇌 발달에도 획기적인 단계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걷기 성향은 타고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타고났다고 하는 건 어떠한 환경에서도 일정한 시기가 되면 걸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죠, 그렇죠? 언어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언어는 반드시 언어라는 자극이 들어가야 되는데 걷기라는 건 이건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저절로 걷게 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걷는 메커니즘을 배우게 됩니다. 걸음마기 아이들의 그런 그 시기를 보면은 대개 이제 일어나서 걷기 하고 시작을 하고 이럴 때 대개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약 700m 정도를 걷는 걸로 그렇게 계산되고 걸음거리로는 평균 2368걸음을 걷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17번씩 넘어지고요. 그러니까 굉장한 노력을 하는 거죠. 1년 기간 동안 영유아들은 수천 번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실패와 연습 이런 게 대한 피드백을 쌓으면서 점차 이제 넘어지는 횟수를 줄이고 걷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똑바로 걷는 순간에 손과 생각도 좀 자유로워지고 또 우선 멀리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의식적인 리듬감, 넘어지지 않으려면 균형도 또 잡아야 되고
그래서 몸과 뇌의 균형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차츰 걸어가면서 움직이면서도 균형을 유지하게 되는 이런 이제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보면 흔히 옛날부터 얘기했던 게 있어, 그죠? 온토제니, 리카플레이트, 필로제니. 개체 발생은 계통 발생을 되풀이한다. 이게 이제 반드시 꼭 맞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주장은 다릅니다만, 적어도 이제 걷는 과정을 보면 인류가 진화해 오는 과정이나 어린아이들이 발달하는 과정이나 굉장히 유사한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개체 발생, 개인의 발생은 계통 발생, 인간의 발달 과정, 발생 과정을 되풀이한다. 이런 가설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그런 능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일반적인 원칙인데요. 이제 운동은 크게 유산소, 무산소 두 가지 운동이 있죠.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유산소 운동의 최고봉이 걷기라고 이제 이런 주장들 많이 하죠. 장점은 우선 뭐 특별히 배울 필요가 없죠. 그죠? 걷는 건.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돈도 안 들죠. 그죠? 경제적이고. 또 강도의 변화가 아주 자유롭다는 거죠. 아주 천천히 유유자적하게 걷는 이런 경우도 있고 경쾌하게 걷는 경우도 있고 아주 빠른 속도로 걷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강도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인체의 열 발생률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유유자적한 경우는 1.8 매트죠. 이건 뭐냐면 가만히 있는 거에 1.8배라는 뜻입니다. 경쾌한 걷기는 3.2 매트. 중간 정도인데 가만히 있는 거에 3.2배. 빠른 그 걷기 경보 속보는 6.5m입니다. 아주 고강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의 테니스 치는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매트라고 하는 건 이게 환경공학 용어인데 1매트라고 하는 건 인체의 열 발생률의 단위인데 표면적 제곱미터당 시간에 50kcal를 1m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에과 상대적인 비율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걷기 하면서도 다양한 부가 활동이 가능하다 이거죠. 생각을 한다거나 뭐 음악을 듣는다거나 그럴 수도 있고 또 일반적인 자세는 발끝은 정면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5 내지 7도 약간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발을 딛는 순서는 뒤꿈치를 내고 발바닥, 발가락 뒤부터 이렇게 내리는 이런 걸음이 좋은 걸로 되어 있죠. 허리는 이제 앞쪽으로 전만 꼿꼿한 자세를 해야 되고 흉추는 견갑골을 모아가지고 가슴을 활짝 피는 자세죠, 그죠? 턱은 쳐들고 또 남들이 보면 좀 도도하고 거만한 자세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고개를 들고 턱을 쳐들고 좀 오만한 자세로 걷는 게 좋은 자세로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활동과 운동을 이제 구별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신체적인 활동은 낮은 수준의 신체적인 움직임을 얘기합니다. 정원 가꾸기라든지 간단한 집안일 하기라든지 뭐 춤춘다든지 가벼운 계단 걷기라든지 이런 거고 엑서사이즈 운동이라고 하는 건 이제 걷기, 달리기, 사이클링, 에어로빅, 수영, 근력 운동을 하는 이런 걸 의미하는데 대개 하루에 이제 150kcal 정도는 사용을 해야 되고 일주일에 적어도 1000kcal 이상을 써야 운동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걷기는 운동은 몸과 뇌 양쪽에 다 치유의 의미가 있는데 그 옛날에 히포크라테스도 걷기 자체는 걷는 건 그 자체가 가장 좋은 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연구도 가만히 앉아 있는 건 마치 흡연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육 양도 줄어들고 근력도 떨어지는 이렇게 이제 나에 관계없이 그죠? 가만 앉아 있으면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걷는 게 신체적인 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체적인 측면에서는 우선 심폐기능을 향상시키고 강화시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근긴장, 근력을 유지를 시켜주기도 하고, 근지구력. 그 다음에 유연성을 또 향상시켜주기도 하죠. 근육의 유연성. 그 다음 안정시에 대사율을 높여주기도 하고, 지방 소비 능력을 강화시켜주기도 하고, 면역 기능이 또 강화되기도 합니다.
콜레스테롤도 낮춰주기도 하고 조절하고 그러니까 당뇨 예방, 혈당치를 조절해 줄 수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다공증의 위험성도 또 낮춰주고 자꾸 움직이면은 수면도 도와주고 요통이 있는 경우에 근육을 튼튼하게 함으로써 만성 요통도 예방을 해줄 수가 있고요. 만성 피로도 늦추고 전체적으로는 노화도 늦추고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여러 가지 이제 신체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조금 도움이 된다. 이런 걸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하루에 한 30분 정도 하면 되고요. 또 체중 증가를 예방을 해보였다. 그럼 적어도 30분 이상 1시간 정도는 운동을 해야 되고, 성인 질병에 대한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적어도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물론 이제 강도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시간으로 본다면은 적어도 그 운동에 해당하는 그 시간을 좀 이런 정도로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이 있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지구력과 관련된 운동을 얘기하죠. 마라톤, 뭐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줄넘기 이런 겁니다. 에어로빅 등. 이건 이제 심폐 지구력을 향상시켜 주는데 이건 이제 지구력과 관련이 되니까 근육의 양을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이런 운동을 하서.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들이 뭐 근육이 없잖아요. 아주 메마른 사람들이 많잖아요. 마라톤. 오랫동안 지구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육의 양 자체가 늘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보면 최대 산소 섭취량이 증가가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이 최대 산소 섭취량이 높을수록 건강한 상태가 됩니다. 이건 이제 동맥산소에서 정맥산소를 빼고 그 다음에 이게 박출량을 계산을 하면 나오는 거죠. 운동을 하면 이게 점점 더 많아지고 건강한 상태가 됩니다. 적혈구가 또 증가될 수가 있어요. 헤모글로빈이 증가가 되죠. 그럼 혈액 내에서 산소 운반 능력이 증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심근 근력이 강화가 되죠. 심박출량도 증가가 되고 박동수는 감소가 되고요. 또 미토콘드리아가 증가가 됩니다. 이건 활동에 필요한 잠재적인 에너지의 생성이 증가됐다는 의미를 얘기하거든요. 미토콘드리아도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기능적인 모세혈관의 수가 증가가 됩니다. 모세혈관이 증가가 된다고 하는 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증가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몸 안에 부산물이 생겼을 때 그걸 빨리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피로 발생을 감소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해마 부위에 새로운 뇌세포가 생성이 촉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습력, 기억력도 증가가 되고 뇌에 올라가는 혈액 공급량이 증가가 되죠, 그죠? 그래서 적어도 주 4, 5회 하루에 한 30분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게 좋고, 대개 이제 속도는 5에서 5.5km, 물론 나이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리듬이고 규칙적 속도. 근데 이제 어떻게 걷는 게 좋으냐 하는 건 굉장히 이론이 많은 것 같아요. 일정한 속도로 걷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속도를 좀 뭐 빨리 했다, 느리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경사진 곳을 걷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평지가 좋다. 이건 일정한 그런 이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한테 편하도록 속도 조절도 하고, 장소도 결정하시는 게 좋은데, 중요한 이제 규칙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죠? 규칙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무산소 운동은 말 그대로 산소가 필요 없는 운동이죠. 운동의 강도가 순간적으로 높아야 되니까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한 산소 이용이 불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산소의 배달이 어려운 100m, 200m 단거리를 뛸 때 짧은 시간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숨을 쉴 틈도 없기 때문에 산소 이용이 없기 때문에 숨을 쉴 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근육이 필요하죠. 그죠? 근육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의 숨 쉴 틈도 없이 하는 이런 운동이니까 무산소 운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양쪽을 비교를 하면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비교를 하면 유산소 운동은 이제 붉은 근육입니다. 붉은 근육은 마요글로빈이라는 성분이 많기 때문에 붉은 근육을 쓰는 거죠. 미토콘드리아도 많고. 근데 무산소 운동은 미토콘드리아가 적은, 마요글로빈이 적은 근육이니까 이제 근육 색깔이 하얗습니다. 그래서 흰 근육이라고 그러죠. 흰 근육을 쓰고. 유산소 운동의 경우는 이제 미세혈관이 많이 발달이 됩니다. 그리고 심장 근육, 호흡 근육, 그 다음에 닭은 닭다리살, 무산소 운동은 닭가슴살입니다.
이게 속근, 무산소 운동은 속도를 낼 때 쓰는 거고, 닭다리살, 유산소 운동은, 지구력과 관련된 그런 근육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역시 과도한 운동을 하면 무엇이든지 좋지가 않죠. 과도한 산소 레디칼이 생성이 됩니다. 산소 레디칼이라고 하는 건 이게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른 DNA나 RNA 또는 프로테인하고 쉽게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하니까 조직이 노화가 되고 손상이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레디칼이 많이 생기게 되니까요. 젖산이 생성이 되죠, 그죠? 그래서 높은 산도의 조직에 폐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근육 섬유들이 수축, 이완이 억제가 되는 이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필요해지는 이걸 낳게 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 되게 이제 신체적인 면인데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적인 면입니다. 정신적인 면인데 심리적인 정신적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면이 있죠. 우선 즐겁고 운동을 하면 기쁨을 낳게 되죠, 그죠? 불안감, 우울감 이런 게 감소가 되고 또 이제 적대감이라든지 공격성, 분노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또 감소가 되고요. 의욕은 좀 향상이 되고 자아상, 자부심 이런 건 증가하게 되고요. 행복감도 증진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함으로써 긍정적 생활 방식으로 변하는데, 뭐 술 많이 마시던 사람이 술을 줄이거나 끊는다거나, 담배를 끊는다거나, 이런 거하고도 연결될 수가 있죠. 또 자기 성찰의 기회가 많아지기도 하고, 또 대인관계도 형성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인 상태가 안정이 됨으로써 대인관계도 향상이 되는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인지 기능이 향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신경세포의 형상이 증가가 됩니다. 증가가 되면서 세로토닌, 5-HT가 세로토닌인데요. 세로토닌 함량도 증가가 되고 이런 게 이제 인지 기능의 향상과 관련이 있고 혈관 세포의 형성이 또 증가가 됩니다. 혈류량이. 그러니까 이제 그 모세혈관이 됨으로써 그 대사 물질들을 빨리빨리 바깥으로 내보내는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신경 영양인자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해마에서 생성이 증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신경교세포, 이건 신경세포를 도와주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 신경세포도 생성이 증가가 되고 그 신경세포의 기능을 도와주는 신경교세포의 생성도 촉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신적인 기능이 좋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집중력도 증가가 되고 기억력도 증가가 되고 자기 통제력도 증가가 되고 학습 수행 능력이 증가되고 지각 능력, 언어 능력 여러 가지 인지적인 능력 이런 게 증가가 될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마에서 새로운 네트워크만 해마가 이제 집중력 이런 것과 관련된 기억력 이런 것과 이제 관련된 부위거든요. 이런 데서 형성이 되고 또 DMN, Default Mode Network이라고 있는데 이건 이제 뇌가 특별하게 이제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뇌가 말하자면 쉬는 상태에 있는 거죠. 어디 특별하게 정신적인 기능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산책을 하면서 아주 릴렉스 이렇게 해서 산책을 하면은 뇌가 이 상태가 될 수가 있고 이런 때에는 뇌 내에서는 우리는 편안하게 이렇게 있지만 뇌는 또 열심히 일을 해요.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한다거나 자기 마음을 들여다본다거나 또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자선적인 생각에 집중이 되는 이 부위가 활발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산책을 하면서 휴식을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창의력이 증가가 되는 이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산책을 하면서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건, 걷기와 뇌의 기능이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걷는 자체를 행동적인 예방 접종이다. 꼭 주사 맞는 것 같은 이런 이제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고 이 자체가 항우울제 우울함이 이제 약을 먹잖아요. 그걸 항우울제라고 그러는데 그 효과를 걷는 자체만으로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단한 운동 처방을 내고 가벼운 운동을 함으로써 우울 증상이 좋아질 수도 있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걷는 장소가 그죠? 자연 친화적인 도심 공간인데 녹지나 뭐 산림욕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력 회복 이론이라는
이런 이론이 있는데 이건 이제 자연 환경이 신체적인 정신적 건강에 심오한 회복 효과가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에 대한 인간의 경험이 웰빙에 대한 주관적인 의식을 기르고 유지하는데 확연하게 도움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좋은 데서 걷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환경하고 개인하고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인 그런 그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런 게 이제 주의력 회복 이론입니다. 또 영어 표현으로도 walk it off 이런 게 있는데 걸어서 후를 털어버린다. 막 복잡하고 골치 아프고 신경을 많이 썼는데 걸음으로써 뇌가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그런 복잡한 생각에서 다 없어질 수 있다는 이런 표현을 walk it off라고 이렇게 쓰거든요. off, 없애버린다. 아주 털어버린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걷는 자체가 신체적인 면뿐 아니라 뇌에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그게 이제 정신적인 심리적인 면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아주 영국의 유명한 그 버트런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저런 글을 남겼습니다. 젊은 시절 나의 휴가는 걷게, 휴가 때는 무조건 걸었던가 봐요. 하루에 25마일 걷고, 저럼 한 30km쯤 되죠. 그죠? 저녁이 되면 단순히 앉아서 즐거운 느낌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걷고 나면 나중에 되면 굉장히 즐거웠다는, 그 자체가 휴가였다는 이런 얘기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그 텔아비브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649명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24주 동안 주 3회 매일 5시간 정도의 운동을 시킨 후에 평가를 해봤는데, 축구나 농구, 격투기, 여러 가지 운동 종류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조절력도 증가가 되고, 자기 관찰력,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만족, 지연력, 참을 수 있는 능력이죠. 그죠? 금방 만족되지 않더라도 딜레이 시킨다는, 늦출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격성도 감소가 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미지도 긍정적이 되고 행동 통제력도 증가가 되고 또 위기 상황에서 그걸 극복하는 능력도 증가가 되고 리더십, 책임감, 협동심, 공동체 정신이 증가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면이 그 운동 자체로 굉장히 길러질 수 있었다. 이런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자체가 정신적, 심리적인 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건 여러 가지 방향에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사회적인 면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사회적인 거라는 건 함께 걷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걷는 겁니다. 근데 옛날 화석을 보면 1만 9천 년 전 고대 인류들이 화석에서 집단으로 걷는 이런 게 이제 화석이 발견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그죠? 여러 명이 집단으로 걸었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니까 어디 멀리 가더라도 함께 가고 가서 또 그룹을 이루고 이렇게 되니까 사회성과 걷는 자체가 사회성 발달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사회적 걷기가 옛날부터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목적이 사회적 걷기가 여러 가지 음식을 찾기 위해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죠. 먹을 걸 찾기 위해서도 같이 가야 되고 또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도 가고 또 세상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또 공동으로 추구하는 이상이 있으면은 그 이상을 함께 실천하기 위해서 걷기도 하고요. 또 나와 상대방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함께 걷는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걷는데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이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크 트웨인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재미있는 말을 많이 남겼죠. 근데 이제 걷기에 대해서도 남겼는데요. 보행의 가장 참된 매력은 걷기 그 자체나 주변의 경치에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회에서 걷기가 그게 주된 목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주변 경치나 숲의 향기 등 이런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긴 하지만 가장 큰 즐거움은 함께 걷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래가지고 사회성 걷기의 중요성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운동을 하면 단체 운동, 걷기도 단체 걷기를 하죠. 그죠? 하나는 모두를 위해서, 모두는 하나를 위해서. 나와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함께 걷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하나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같이 걷고 같이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호모 루덴스, 이게 이제 유희야, 노는 인간이다. 이런 거죠. 그죠? 논다는 건 같이 놀잖아요. 그죠? 같이 놀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이들도 항상 또래들하고 놀아야 행복한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걷기 시작하면서 사회성 발달이 일어나는 거.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죠? 서로 리듬을 맞추고 상호작용도 증가가 되고 놀이도 굉장히 다양해지죠. 그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성 걷기도 이와 유사한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성 걷기는 구체적으로 뇌에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함께 이제 대화를 하고 걷기도 하고 이러면은, 상대방의 신호에 대해서 나한테 주는 신호에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하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울 신경이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전에 그 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도 설명을 했는데, 내가 직접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하는 행동을 관찰을 하면은 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관찰하는 사람들의 뇌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울 보듯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 그런 좋은 행동을 할 때 내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면 그 사람의 뇌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내 뇌도 활성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 밑에 동기화가 이제 그런 것과 비슷한 얘기. 자연스럽고 무의식적으로 서로 모방하는. 내가 꼭 모방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뇌는 이미 모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호나 노래, 손뼉치기 하나가 쉽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아성찰, 자기 반성을 담당하는 영역의 활동이 대폭 증가가 됩니다. 여기 이제 표시되어 있는 게 주로 이제 거울, 그 뉴런들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군중 속에서 소속감이 증가가 되고 상호 의존적인 감정이 증가가 되고, 이게 내가 의도적으로 한다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 뇌는 벌써 이런 쪽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뇌의 기능으로 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킹 목사의 그 행진도 아주 유명을 했죠. 그죠? 1960년대 미국의 시민의 평등권과 관련된 시위. 이제 이건 어떤 목적을, 그죠? 시민, 평등, 자유, 이걸 얻는 목적을 가지고 같이 이제 행진을 한, 이런 게 아주 유명한 행진이죠. 그죠? 또 샤를 보들레르, 프랑스의 작가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 사람이 플라네르라는 이 불란서어인데 이런 단어를 만들었어요. 샤를 보들레르 사람이. 뭐냐 하면 한가롭게 도시의 길을 걸어다니는 사람들. 이걸 이제 플라네르라는 특별한 말. 그러니까 파리에서 자유롭게 산책하는 사람, 관찰하는 사람, 또 통신원, 이런 사람을 플라네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목적 없이 걸어 다니는 이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본 거죠. 그죠? 또 이태리 말로는 파스지아타라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건 이태리의 아주 독특한 문화라고 부릅니다. 이건 일단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그냥 길에 나오는 거죠. 그죠? 느긋하게 뭐 나오면서 사교적인 산책, 그냥 이웃하고 간단한 담소도 하고 인사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관계도 유지하면서 하루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이걸 이제 파세지아타라는 이런 용어를 썼어요. 그죠? 근데 아주 가볍게 나와서 사람들 만나고 얘기하는, 산책하는, 이런 걸 이제 파세지아타라는 이런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또 앤드류 포만이라는 사람은 욕망의 길, 뭐 자유의지의 길, 이런 그 길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도시 설계자들이 설계를 할 때 그 걷는 길이 따로 있잖아요.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길. 근데 그 설계한 길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산책가들이 그런 어떤 건널목이나 교차로의 방에서 벗어나가지고 자연스러움을 타고 산책할 수 있도록 개발한 길, 이런 겁니다. 이걸 이제 욕망의 길, 자유로움.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로, 걷기, 워킹 레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도시 설계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자꾸 사람들이 부딪히고 서로 동선이 방해가 되고, 이러면 이제 화가 나고 분노를 일으킨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상태를 걷기 분노 표출이라고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이 도시의 설계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시를 설계하는 사람들은 도시를 설계를 할 때는
심리학자들, 신경학자들, 도시설계자들 이 사람들이 다 접목을 해가지고 뭐 가로시설물, 건널목 디자인, 보행자 찾길 이런 걸 잘 배려를 해서 걷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제일 1차적인 목표가 걷기 적합성 지표라는 걸 써서 보행자들이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걸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은 볼로나라는 시가 잘 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아름답고 걷기 편한 도시고 주변 사람들하고 시선이 아주 자연스럽게 부딪히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커뮤니티 공간이 많다는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도시에 대한 평가를 할 때도 얼마나 편하게 걸을 수 있느냐, 쉽게 걸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프 스펙이라는 사람은 도시 설계자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인데 도시에서의 걷기나 산책은 실용적이고 안전, 편한, 흥미로워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이나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아마 이런 도시들은 상당히 이런 게 이제 배려가 잘 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들이 이런 도시의 설계를 좀 모델로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걷기에 적합한 도시는 아무래도 시민들이 많이 걷게 되니까 건강 상태도 좋고 비만도도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이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또 녹지 공간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게 유명한 도시들은 또 녹지 공간이 많아요. 런던 같은 하이드 파크, 뭐 더블린에는 피닉스, 뉴욕의 센트럴 파크, 도시 중앙에 큰 게 있죠. 파리에 있는 룩셈부르크, 로마의 빌라 보르게세, 뭐 서울시도 올림픽 공원이 뭐 저런 도시하고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녹지 공간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설계를 할 때는 ease, 약자로 이렇게 씁니다. ease가 이제 쉽다, 쉽게 걷는다, 편하다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easy, 우선 쉬워야 되고 그 다음에 accessible, 그거는 누구에게나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safe, 안전하고 그 다음에 enjoyable, 즐겁게 줘야 된다. 그 약자를 따서 EASE, ease, ease가 이제 약자도 되지만 ease란 뜻이 편안하다, 편하게 걷는다 이런 단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요소들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걷는 거, 시민들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가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가 되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